물론 분산 투자는 하지만 한 테마만 찍어라. 저는 AI의 병목을 해소하는 그쪽으로 찍고 싶다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 계산이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구리선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라우팅도 해야 되고 디지털 신호 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좁은 공간에서 그걸 가장 잘하는 업체가 어디냐. 그게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갖고 오신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들 인공지능의 미래를 밝게 보면서 투자를 하지만 네. 주가 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내가 꼭지 잡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떡하나. 많이 오른 만큼 내리면 또 많이 내릴 거 아니냐. 뭐 네, 다양한 그렇죠. 걱정이 있어서 네. 뭐 거품의 조짐은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마침 또 네. 배려를 해주셨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그 주가가 올랐다가 주저앉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주식을 사면 계속 뭐 올랐었고, 그러니까 그 바이 더 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마다 성공을 했고 오히려 그때가 무너졌을 때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었고, 근데 AI도 마찬가지냐 이거죠. 한번 무너질 수 있느냐. 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예. 무너졌을 때 그 회복력이 강할 것이냐, 그럼 믿고 살 수 있겠다. 오히려? 그러면은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시나리오를 믿거든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한 70%는 신기술 신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왔던 예. 이제 어떻게 제 이름을 딴 뭐 ETF도 있다면서요. 하여튼 제가 이제 그거를 그동안 다 분산 투자했고 네. 거기에 한 70%는 그걸로 채워져 있어요. 분산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30%는 현금을 갖고 있어요. 드라이 파우더죠. 그래서 무너질 때마다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공지능이 만약에 무너질 수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일까? 그러면 과거의 전형적인 거품 붕괴는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1920년대 대공황 오기 전에 한 10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거품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뭐 자동차라든가 농기계 그리고 이제 가전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그거를 만드는 만큼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제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가 결국 소비자들한테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 좋고 뭐 수익성 막 늘어나니까 더 많이 만들고, 그렇지만 결국 그 부가 결국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늘려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 한테만 가고 결국은 부의 불균형 때문에 결국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품이 무너졌던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는 농민이 40%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트랙터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랙터를 가진 그 농부들은 굉장히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40%의 상당 부분이 직업을 잃었지 않습니까? 트랙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구매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그 놀라운 기술이 이 소비자들한테 구매력을 못 줬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이제 많이 부가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배를 불려준다면 이것도 무너질 수밖에는 없다.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생산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면서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제 쉽게 써서 많은 잡들이 나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 인공지능에 사람이 길들여져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찰적 실업이 있을 수밖에 발생을 없다. 한다. 뭐 이런 건데. 자동차 나왔을 때 마부들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가 메타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 오라클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사람 자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작년에 그 미국에서 실직한 사람들이 117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5만 5천 명은 이제 AI가 IT를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게 더 가팔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860명꼴로 잘린다. 그러니까 이걸 연율로 환산해 보면 21만 5천 명이다. 지금 AI가 새롭게 잡을 그만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당장 그렇지 않다. 일단 잘린 게 먼저고. 예, 힘든 게 그렇습니다. 먼저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약간 메타 같은 경우 약간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MCI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 캐퍼빌리티 이니셔티브래요. 그게 뭐냐면
화이트 칼라 그 사무직 컴퓨터에 그 렌즈를 달아요. 카메라. 그래서 그 AI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동작들을 쭉 익혀서 결국 그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 거 감시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겸사겸사.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말 하겠죠. 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잔소리도 하고. 한번 이렇게 해봐. 이걸 못해? 그럼 아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 팔아요? 우리 살 수 있나? 언더스탠딩도 한 10개 사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 열댓 개 사면 사장님들은 뭐 하세요? 사장님들 롤을 대체하는 건가? 감시하는 롤을 그러니까 대체하는 이제 거니까. 감시하고 뭐 방향을 바꾸고 이런 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그 자체도 대체할 수 있고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있는 그 지역에 전기료는 5년 새에 거의 한 267%가 올랐다는 거예요. 3배 가까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미국에서 이런 주가 한 50개 중에서 13개가 주가 이렇대요. 근데 그게 더 늘어나고 있는 거,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저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텍들은 전기료 디스카운트 받지 않습니까? 도매로 사니까. 예. 그럼 그들이 디스카운트 받는 것만큼 서민이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결국 집에서 스키복을 입고 있었다. 뭐 이런 말도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치인들 다 포퓰리스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공지능이 계속 사람의 잡을 지금 뺐네. 그리고 전기료 올려가면서 인플레도 만드네. 야, 이거 인공지능 좀 천천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대선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정치인들이 이상한 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빅테크들이 빨리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그렇게 비싼 메모리나 다 사다가 속도전을 하는 모양이네요. 예, 하여튼 그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 사실 인공지능이 그동안 투자 엄청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피드를 슬로우 다운하면 그러니까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숫자를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3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신규 고용 숫자가 18만 8천이었어요. 이거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거거든요.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얼마였어요? 2.0% 준수한 수준이죠. 그다음에 S&P 500의 지난 1분기 이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28.6%, 컨센서스는 13.1%, 훨씬 상회. 아니 뭐 AI가 잡을 대체한다 그러는데 사실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예, 근데 걱정에 비해서는 사실 이게 소비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빅텍들이 미친 듯이 투자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은 지금 승자 독식 게임이죠. 더 위너 테이크스 올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빅텍이 하는 비즈니스는 다 틀려요 서로. 그렇지만 바라보고 있는 곳은 딱 한 곳이죠. 하나예요. 뭐냐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제가 그러면 원하는 걸 다 대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주 이제 들었던 사례인데 예를 들어 당신의 혈액을 조금만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은 지금 이런 병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몇 년 후에 이런 병이 발병할 확률이 몇 %입니다. 그게 싫으면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이런 약을 드세요. 굉장히 중독성 있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대로 다 고객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인공지능이 스마트해져야 돼요. 네. 그러려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도체를 더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뭐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데, 하여튼 얘네들은 뭐 그렇게 비싼 반도체를 써서 서비스가 과연 될까?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일단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이런 어떤 이 투자 광풍이라는 게 얼마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려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주가가 무너졌죠. 예. 사실 실적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연간 매출은 그대로 잡았어요.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상반기 훨씬 잘했는데 그럼 하반기 뭐예요?
잘 못한다. 잘 모르겠다. 예, 준다는 거죠. 왜 그래? 그러면 사실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에이직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제일 잘하죠. 근데 거기서 경쟁하는 업체는 AMD나 마벨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에이직보다는 결국은 그 에이직을 장착한 로봇이 주위 환경하고 훨씬 더 빨리 교신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거를 에이직에 녹여내야 돼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해요? 통신. 네, 그러니까 그 레이저 광통신이나 하여튼 그 주위 환경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솔루션은 마벨이 제일 잘해요. 그렇지. 그거 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브로드컴이 마벨한테 점유율을 뺏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반영한 그렇죠. 예측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로드컴이 수주 잔고는 쌓여요. 근데 TSMC가 또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생산 캐파를 안 늘려요. 그래서 이 생산량이 한계가 있다.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더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결국은 이제 빅텍이라는 곳이 이 추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비싼 반도체 쓰다 보면 점점 수익성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 하반기에 어떤 그러한 투자를 좀 이렇게 지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뭐 이 빅텍들이 보면은 뭐 이제 가격도 올리고 하여튼 수익화 사업에 되게 혈안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점점 수익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글쎄요, 그 여기서 투자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우려한다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한번 할 겁니다. 투자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후회는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예, 근데 시작 말 걸. 이 치킨 게임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긴 할 텐데. 예, 무조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애플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했지만 하여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나머지는 나중엔 바보 되니까. 애플은 이제 이거 결국은 돈 싸움인데요. 보니까 네네. 무슨 엔지니어 싸움도 아니고 결국은 돈 그럴 수 때려다가 있겠죠. 이제 네. 뭐 칩 갖다 붙이면 막 서로 역전도 하고 그러는 걸로 보니까 결국은 돈 싸움인데 애플은 왜 그렇게 늦게 올까요? 일부러 늦게 오는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저기 프로님 말씀대로 그래 나중에 누가 이기나 보자. 난 그때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할게. 마지막 5km 스퍼트 하면 돼. 예, 뭐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때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돈을 그때 쏟아부어서 나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선점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나중에 한번 따라붙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버 같은 업체들이 지금 엔트로픽의 그 클로드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네. 클로드가 가장 지금 진화된 AGI죠. 똑똑해요. 네. 근데 얘네가 이제 그 1년 동안 쓸 토큰들 클로드의 토큰들을 4개월 만에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인공지능이 비싼 거 아니야? 맞아.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우버가 지금 뚜렷한 대안을 성과를 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투자에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빅텍들이 투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 근데 결국은 부실화되고 결국 그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1890년도에 미국에서 철도가 막 깔렸어요. 물류의 혁명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물건들이 곳곳에 배달이 되고, 근데 결국은 그 철도들이 1893년에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등이 P&R 레일로드였었거든요. 거길 비롯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철도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망했어. 부실화됐어요. 거품이 깨진 거죠. 그 전형적인 그 사인이 뭐라 그랬죠? 사인이. 네, 결국은 철도 업체만 돈을 벌고 고객을 못 벌어.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구매력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철도 업체들 다 망하고 그 이제 철도는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철도를 이용해서 돈을 번 애들은 캠벨 같은 음식료 업체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도 빅텍이 부실해지면 이걸 이용해서 누가 돈 벌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빅텍이 부실해지면?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남았을 것이다. 인공지능 인프라는 있다. 그 인공지능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제 뭐 어차피 인공지능 인프라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형원자로 업체들이 그때는 아마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빨리 오는 그러한 그런 인공지능으로도 쓴다고. 역할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빅텍이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자기네가 남의 좋은 일만 시키지 않으려면 빅텍이 뭘 해야 수익을 뿌려야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구매력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소비자들이 많은 돈을 벌고 다시 이 AI로 재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목에서 그게 구별이 네. 잘 안 가는데요. 예를 들면 철도를 캠벨 같은 회사가 식료품 나르는 데 써서 운송비를 바로 절약해서 어이구 바로 돈이네 하는 수도 있지만 네, 고객들이 그걸로 관광을 다니고 뭐 출퇴근을 하고 하면서도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즐거워서든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좋으니까 타는 거고 그 효익은 반드시 돈으로도 결국 환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철도로 출근을 30분 당겼더니 의욕이 생겨서 승진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자는 다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라서 그게 결국은 다 수익으로 뿌린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철도를 너무 급하게 깔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이 생기기도 전에 그러니까 손님이 너무 손님이 수도가 없었다. 너무 많이 아, 깔렸다. 예, 예,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음. 나중에 이제 그 철도가 다 깔린 다음에 철도의 가격이 많이 싸진 다음에 아, 예, 그때 이제 실제로 뭐 고객이 예, 생길 때까지는.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빅텍이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 소비자들한테 구매력을 많이 줘야 되는데 뭐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들었던 사례지만 뭐 미국 가계의 지출의 한 14%가 자동차 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약에 자율주행이 돼서 그 로봇이 돼서 결국은 자동차를 나눠 썼다. 그러면 이 가계 지출의 7%는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인공지능이 소비자들이 쓰기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굉장히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적당히 스마트해지지 않습니까? 쓸 데는 없고 신기하기만 하고 돈 만들고 이게 사람만 대체하고 별로 사람들한테 그런 부를 구매력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빅텍이 승자 독식 게임을 하죠.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깊게 파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간다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이 소비자들한테 충분한 구매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는 거죠. 하려면 지금.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 제대로 예. 하지 않고 어설프게 만들어서 이거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짜증났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 요즘엔 괜찮지만 요즘 잘 돼요. 네. 초기에는 이거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면 버릴 텐데 버릴 수는 없고 믿고 하자니 내가 다 치워줘야 되고 그렇죠. 거의 모시면서 해야 되는 청소기였죠. 네, 로봇 청소기가 한번 정신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럼 못 말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야, 그랬었네 진짜. 아무튼 이 빅테크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사실 챗GPT를 한 달에 22불 내고 쓰거든요. 네. 근데 제미나이는 무료 버전을 써요. 근데 제미나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즘엔 챗GPT를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구글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은 과거의 부분과 좀 다르다. 그거는 소비자들에게 확실하게 구매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많은 잡을 줄 것이다. 좋은데 오히려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 인플레를 유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적으로 중국이 싼 노동력 덕분에 세계적으로 디플레를 많이 수출해서 세계 물가를 많이 안정시켜줬죠. 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 이제는 중국의 노동자들도 인건비가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거기에 노출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중국의 노동자를 이 로봇으로 대체하자.
근데 굳이 그 로봇을 중국에 둘 필요가 있는가? 우리나라로 갖고 오자. 그 리쇼어링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생산 기지가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그러니까 공급망이 혼란이 생겨서 더 인플레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로봇이 안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생산성이죠. 그때는 인플레가 많이 가라앉을 것이다. 다운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기계라는 것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공지능을 깊게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직업들이 막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로봇이 똑똑하게 일을 하려면 데이터를 잘 줘야 돼요. 그 가공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해줘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봇의 어떤 일하는 상태, 얘가 이제 그 몸 상태 또는 정신 건강 이런 걸 돌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사람이 관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인공지능이 관리하거나 예, 근데 그 도메인 날리지 얘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설계해 주는 거는 그 프로그램은 사람이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인공지능을 굉장히 쉽게 가져다 쓰게 한다. 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도 많이 이제 직업이 창출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면 그거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조합이 필요할 거고 굉장히 많아요. 엊그제 저는 변리사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요. 네네. 요즘 특허 출원 하겠다는 개인들이 갑자기 수천 명 단위로 쏟아져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네. 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 특허를 내면 좋을 것 같은데만 하지만 그걸 변리사한테 가서 말로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무슨 문서로 하나 요약해야 되는데 그 요약을 내가 못하니 에이 말자 그러고 와서 포기했는데 요즘엔 그걸 인공지능이 다 해주잖아요. 네네. 야 내가 주전자에 이런 거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특허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간단한 문서로 만들어 봐. 그러면 띠릭 만들어지니까 이걸 변리사한테 이메일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야 이거 보내고 돈만 내면 특허가 나온대. 뭐 그러니까 막 네. 너도나도 특허를 내는 네. 바람에 예. 갑자기 일감이 몰려가지고 네. 원래 변리사는 인공지능이 뜨면 내 직업은 위협받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호황이 네. 그렇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수많은 직업들이 뭐 튀어나오는데, 근데 지금 당장 사람들이 거기에 재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걸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동안은 마찰적 실험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예. 기간이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잘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영역에 따라 다르지만 적응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적합하도록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누가 시켜요? 사람을 예, 그렇지. 그거를 인공지능이 시켜요. 사람을 교육하는 네. 걸.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 교육이에요. 네, 거기에 놀라운 아마 폭발적인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마찰적 실험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부작용이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소수의 천재들이 만든 그 기술을 가지고 규제의 틀 안에서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 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선물은 뭐냐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 쪽 어리석어도 자꾸 물어보면 정답을 딱딱 가르쳐 주니까, 그것도 맞춤형으로 가르쳐 주니까 굉장히 쉽게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예요. 그러나 앞으로 인공지능이 훨씬 잘 가르칠 걸요. 그러겠죠. 나는 그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그렇죠,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 기계의 장점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얘의 상태를 금방 파악해요. 그리고 얘가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루트로 딱딱딱딱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인생이라는 게
이제는 뭐 진짜 노력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노력만 한다면 예. 그러면은 이제 얼마든지 창업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자기가 사업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 체질이 바뀌어요. 이제는 어떤 약간 좁은 범위의 사람들만 부가가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결국은 부가가치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대중들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그 돈을 결국은 인공지능 투자하는 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어디서 찾아요? 왜 위대하냐 세종대왕은? 예. 세종대왕은 그러니까 이제 뭐 한글을 창제하셨지만 그게 답일 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린 백성이 뭐 중국에 달아 뭐 하여튼 백성을 불쌍하게 생각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 일반인들이 결국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뭘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똑똑한 관련 몇 명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러면 우리 모두 능력 있는 자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인프라로 한글을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장영실 같은 사람은 쓰잖아요. 신분은 약해요. 하지만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오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결국 인공지능이 그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죠. 누구든지 의지만 있고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들이대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의 부가가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AI의 진가가 있는 거고 그래서 AI가 만드는 경제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되고 다시 AI에 투자하게 되고 예, 그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개인 창업의 시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공지능을 쉽게 갖다 쓸 수 있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빅테크해요. 근데 그 함께 그 도구화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피그마라는 거는 아직은 내가 이런 그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고 시각화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이죠. 깃허브 같은 거는 이제 이 초기 창업 기업들이 개발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깃허브는 사실 소스코드의 저장소예요. 여기 와서 많은 개발자들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개발자를 쉽게 찾고 싸게 쓸 수 있는. 근데 여기는 직접 투자는 어려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인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피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쇼핑몰을 구축하고 창업자가 그다음에 고객 관리해주고 물류 연결까지 결제까지 다 가능한 패키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아직은 지금 뭐 이 민간 중심의 경제가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주가는 다 누워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빅테크와 함께 이 개인 창업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바닥을 헤맬 때 그때 밑에서 조금씩 사두면 그러니까 당장 주가가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나중에는 좀 빛을 발할 때가 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 대목에서 교수님 네.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하고 돈을 끌어모으면서 스페이스X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때 네네. 이른바 우주 테마주들 있잖아요. 네네. 그동안 우주 사업을 했던 업체들은 네네. 그럼 걔네들이 된다. 그 친구들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가 떠오른 게 악재일까 호재일까 생각해 보면 호재죠. 왜냐하면 결국은 스페이스X도 나름대로 펀딩을 해서 자금 조달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돈으로 뭐 할까요? 우주 개발하겠죠. 예, 그러니까 더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관련된 곳도 그만큼 자기네 물건을 팔 수 있는 그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납품하는 회사라면 오케이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나도 인공위성 띄우려고 했어라든가 그런 회사면 아주 강력한 적을 만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쇼피파이 같은 거 쇼핑몰 구축 솔루션인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냐 생각해 보면 쇼핑몰을 쉽게 그냥 뚝딱 하고 말로만 만들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쇼피파이를 오히려 안 쓸 것도 같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빅텍이 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네. 그런 걸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일즈포스 주가가 막 가라앉는 맞아요. 이유가 네. 바로 그거였었죠. 네. 근데 결국은 이 그냥 바로 직접 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틈새를 찾아갈 것이냐 네. 자기의 포지션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핵심 경쟁력이 있으면 예,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이 실제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쇼피파이 같은 데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 차라리 그런 빅텍들이 얘네를 인수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을 인수한 것처럼 오히려 네네 그 어떤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바로 이런 업체를 사는 거죠. 요즘 어도비 주가가 엄청 내렸는데요. 네네 그 같은 이유로 내렸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디자인 다 하는데 디자인 솔루션이 왜 필요해? 맞아요. 하는 예. 이유인데 또 혹자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야 전문적인 건 인공지능이 다 해도 마지막으로 어도비의 마지막 파이널 터치가 필요한 거고 네. 디자인 수요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냐. 네. 뭐 누구나 다 디자이너가 된다면 네. 어도비한테는 오히려 기회다. 뭐 이런 생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얘네들만의 어떤 강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예,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지금 이런 업체들이 나름대로의 그동안 그 초기 시장을 개척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내가 믿는 거는 이제 주가가 이미 많이 누웠다. 그래서 이미 더 이상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살아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예, 바닥에 있는 거를 한번 사보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굉장히 일시적으로 무너진다 하더라도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은 투자할 만한 돈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는 빅텍이 많이 투자했어요. 그동안 번 돈 막 지금 때려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얘네가 그 피지컬 AI까지 로보틱스까지 다 할 수 있을까? 그 전방위적인 인공지능의 돈을 어떻게 다 댈 수 있을까? 돈은 시장이 충분한가? 저는 예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돈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를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오, 그러니까 저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 시장에 예, 돈이 그러니까 있는가 없는가는. 정부 지금 돈이 가장 많은 곳이 정부, 연기금, 뭐 보험사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네가 나름 이제 밸런스 쉿 대체대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부채라는 거는 사람이 이제 늙으면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의료비를 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그러면 결국 예,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현대 의학의 어떤 그런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수명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부채는 저절로 늘어나요. 이 부채의 확대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어요? 자산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채권을 사가지고 줬어요. 근데 채권으로 부족해요.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 주식으로도 안 돼요. 이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의 가치를 키우려면 결국 이 자산의 가치를 거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금리를 내리면서 더 자산 가격에 거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거품이 예를 들어 가치주에 낀다고 생각해 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치주가 뭐 주가가 비싸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설명이 안 되겠죠 스스로. 네, 그렇죠. 설명이 되는 것은 신기술 신성장주죠. 그러니까 돈이 일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적으로 자산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결국은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거는 신성장주밖에 안 된다. 돈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하나만 그림을 더 볼게요. 와,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 4월 1일 날 그러니까 은행들의 자기 자본 규제를 완화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자기 자본 100이 있다. 그럼 너희는 10배인 그 저기 사람들한테 이제 대출을 해 주든 네. 뭐 저기 국채를 사든 아니면 뭐 주식을 사든 응? 그 자산의 규모는 1000가지만 해. 네. 10배만 해. 이렇게 이제 정해 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 국채가 200이 있어? 그럼 이건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레버리지 그 규제에서 빼줄게.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200을 더 빌려와 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결국은 시중에 자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시중에 어떤 자금을 진짜 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사게 되면 정부는 그 돈 받아가지고 재정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더 돈이 이제 시중으로 풀려 들어오는 거죠. 세상에 그럼 은행들은 은행 돈으로 국채를 샀다가 네.
그걸 중앙은행한테 맡기고 같은 금액의 돈을 받으면 결국은 국채를 중앙은행이 산 셈이네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맡기지 않아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뭐 레버리지 맡기면 규제에서 그러니까요. 빼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있는 자기 통장에다 넣을 테니까 그 말이. 예, 하여튼 돈을 더 갖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 그러니까 회전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페드의 자산 규모 이거는 중앙은행이 결국은 돈을 풀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산 규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많아질수록 그만큼 중앙은행이 돈을 시중에 많이 뿌렸다 그 이런 말이죠. 얘기인데 그동안 계속 타이트닝을 하다가 최근에 돌아섰어요. 그래서 돈을 뿌리는 쪽으로 이제 왔다. 그래서 시중에 돈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일본 기업들 1970년대를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일본 기업들은 화려했죠, 진짜.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근데 오히려 그땐 돈이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시설을 그만큼 빨리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물 들어올 때 져야 되니까 캐펙스를 엄청나게 했던 거죠. 근데 1985년도에 예, 그 저기 플라자 합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정체됐어요. 이미 기업의 규모 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익 규모도 커지고. 근데 더 이상 투자할 데는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운전 자본도 늘지 않고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 돈을 어디로 갈까요? 뭐 실물에 투자할 수 없어요. 결국은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1980년대 말에 그 비정상적인 거품이 있었던 게 그런 건데, 근데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이프로님 뭐 이제 자녀들이 막 자랄 때 지금은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10년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지? 교수님은 다 알아 보니까. 예, 돈이 이제 갈 때가 투자할 때가 결국은 주식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노령화됐죠. 네. 예, 그래서 돈이 갈 곳이 이 금융자산밖에 없다. 그래, 그러니까 여윳돈은 있고 갈 데는 없고 수명은 길어지고 그걸 어디다 놔. 저처럼 나이가 들면 이제는 이게 뭐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잡도 없고 그러면 뭐 돈 벌 데도 없고 그럼 금융자산밖에 없는데 금융자산의 은행 예금 수익률은 너무 낮고 근데 맞아. 너무 이제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신기술주가 희망만 좀 보여주면 그쪽으로 확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신성장주에 돈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돈은 충분해. 그러면 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전기가 부족하겠죠. 그래, 그건 진짜 부족하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발전 시설을 더 확충하자. 뭐 이런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인공지능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에너지 이피션트해져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AI가 전력을 소모하는 것 중에 그 사실 계산 그 자체보다 GPU가 HBM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훨씬 더 많은 전기가 소모된다고 엔비디아의 그 칩 사이언티스트인 빌 델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AI 전력 소모 중에서 40%는 데이터 전송. 그 다음에 그 전송하다 보면 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열을 냉각시키는데 거기 35%. 그다음에 이 계산 그 자체는 15%.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호하고 있으려면 거기도 전기가 들어가죠. 유지하려면 그게 1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확실히 그 전송에 많이 전기가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우리는 전기를 신호를 보내면 바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병목 같은 경우에는 대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 전기 다 새요. 그렇지, 보냈는데 안 가니까. 쓸데없이 누설전류에 누설전류. 그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지금은 구리선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송할 때 굉장히 얇은 선이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데이터가 쏠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엄청나게 저항이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열이 나죠. 그 열이 나는 만큼 신호는 약해져요. 나중에 계산하려고 치면 결국 그 약해진 신호를 다시 증폭시켜야 돼요. 그때 전력이 수십 배, 수백 배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웬만하면 저 멀리 있는 HBM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말고 그냥 이 GPU 내부에 있는 그 메모리를 쓰자.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때 혹시 기억납니까? GPU 내부에 있는 메모리. 네네. SRAM이 그 얘기야. 맞아요. SRAM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 학생의 머리가 두뇌가 GPU, CPU라고 한다면 계산기죠. 예, 그러면
요 책상에 깔려 있는 이런 책들이 요게 SRAM이에요. 그러니까 GPU 안에 그 자체를 있는, 그냥 메모리를 쓴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 SRAM이라는 거는 확실히 핸디캡이 있죠. 작으니까. 예, 그러니까 책상이 굉장히 좀 작잖아요. 많이 책을 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용량이 작은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자주 쓰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HBM까지 갔다 오기가 올 수 없는 굉장히 긴급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다 SRAM에다 깔아놓고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32비트 계산일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전력을 1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SRAM은 온칩 메모리가 되는 거죠.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쓰이는 전력은 쓰이는 전력은 5에서 10 정도가 돼요. 얼마 안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HBM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0에서 1000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요렇게 가는 게 좀 어떻겠냐. 그래서 이 그록이라든가 세레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SRAM에 확실한 핸디캡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용량이 작고 부피가 크고 그다음에 뭐 돈도 비싸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을 쓰지 않고 그냥 SRAM만으로 이 칩을 도배를 해버리는 그런 아키텍처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계산의 용량이 좀 많지 않은 좀 간단한 추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GPU 안에 그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SRAM을 많이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GPU 약간 바깥에 그 구리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포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SRAM 달고 연산기 간단하게 달아서 간단한 계산을 하게 되는 그 액티브 인터포저라고 한다.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력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SRAM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채팅창에서도 말씀 주시는데 저게 SRAM이 근데 비싸잖아요. 비싸죠. D램은 싸고. 네. 그래서 SRAM 장점도 많은데 네. 저거 어떻게 쓰냐 네. 그러고 있는데 네네. D램 가격이 올라오면서 네, 맞아요. 가격 차이가 좁혀지고 좁혀졌어요. 있다고. 네. 그게 뭐 SRAM이 뭔가 개혁을 통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D램이 올라와서 예. 그렇게 됐던. 그러니까 뭐 들었습니다. 사실 그 그록이나 뭐 이제 세레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핸디캡이 있지만 저전력 저발열이 너무나 크리티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쪽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런 걸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까 이 학생이 이 온칩 메모리인 SRAM에서 전력을 가져와서 쓰는 계산하는데 5에서 10배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아깝다. 그러면 더 세이브할 수는 없을까 하는 건데 그냥 메모리 안에 그냥 계산기를 집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GPU를 예, 그냥. 그래서 이제 일체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걸 이제 Compute in Memory 또는 Process in Memory, 그러니까 CIM 또는 이제 PIM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 추론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추론 서비스가 개략적으로 이런 것들이야라고 파악하는 것, 그걸 프리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HBM을 쓸 수밖에 없어요. 병렬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HBM에다가 그 연산기를 딱 집어넣는, 그러니까 HBM CIM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런 전반적인 파악이 끝났으면 이 개별 서비스 하나하나 단순화된 계산을 할 때는 SRAM만 써도 되니까 SRAM, CI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CI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체형이니까 뭐 데이터 전송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이제 그 라우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 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좁은 공간에서 그걸 가장 잘하는 업체가 어디냐? 그게 마벨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마벨 테크놀로지가 2021년에 인피라는 업체를 인수했어요. 인피가 그런 걸 가장 잘한다는 거죠. 칩 안에서 그렇죠.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HBM도 결국은 이 D램을 이렇게 쭉 적층으로 쌓은 거잖아요. 네. 거기에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아래로. 이제 그 대용량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멍이 많을수록 도로가 많을수록 결국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열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인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디자인 안 해요. 그러니까 구멍을 조금만 뚫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통로를 직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는 적더라도 결국 빨리 빼버리면은 데이터 전송량이 그렇게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빠르게 보내는 거죠. 대신 열은 안 난다. 이런 인피가 이런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가 결국 이 에이직을 설계할 때 이 통신 쪽에서는 인피 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피가 이런 빅텍들한테 갑질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이 비메모리를 생산할 때 고객 맞춤형으로 잘해주잖아요. 네. 인피가 거기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직의 어떤 그 통신 솔루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가 점점 이제 그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HBM에서 GPU로 데이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열도 많고 전력도 많이 소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구리선으로 하지 말자. 앞으로 초당 수십 테라바이트씩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자체가 불가능해. 그럼 뭘로 할까? 레이저, 광통신. 거기서 가장 뛰어난 건 역시 인피, 그러니까 마벨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그런 주식이 이런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2021년에 엔비디아를 추천했어요. 그때 이제 그 후에 주가가 반토막 났죠.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 나는 언제 흥분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무엇을 조금 오해할 때. 그때는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엔비디아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그냥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GPU 업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엔비디아가 시뮬레이션 플랫폼 있잖아요. 네. 그걸 장악하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거예요. 쿠다. 그 표준이 되는 거라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질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저는 보고 이제 산 거거든요. 그때 왜 그 후에 반토막이 왜 났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하여튼 너무 많이 올랐다가 네네네. 하여튼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여튼 약간 좀 슬로우 다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오히려 큰 돈을 벌었죠. 근데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도 사람들이 이 통신, 그러니까 이 신호 처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잘 한다고는 하는데 그 뭐 얼마나 팔리겠어? 예. 뭐 이렇게 생각하더군요. 근데 이게 젠소랑이 앞으로 얼마 전에 뭐 1조 달러인가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젠소랑이 자기가 20억 불 투자한 다음에 내 새끼 만든 다음에 내 새끼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예. 이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아마 좀 승부를 결정짓는 어떤 이 그런 것이다. 크리티컬한 게 결국 데이터 통신 속도 뭐 이런 쪽 솔루션일 거예요. 마벨 그다음- 테크놀로지가 2배짜리 ETF가 있더군요. 2배짜리요? 네. 그 1배짜리도 지금 이렇게 출렁거리는데요. 하여튼 뭐 있다고요. 뭐 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장기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주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밖에 저전력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제 계산을 쓸데없이 너무 시스템 전체를 다 돌리지 말자. 예.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부분만 돌리자. 그래서 이제 그 MOE라고 하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된 부분만 돌려서 전기를 세이브하자. 예. 그리고 뭐 칩 같은 것도 GPU 같은 거는 여러 가지 명령을 가져와서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열이 많고 전력도 많이 소모하니 이제는 NPU, 그러니까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다음에 이제 텐서 프로세싱 유닛, TPU 이런 것들은 전문화된 계산을 하니 그걸 쓰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그 양도 최적화시키자. 괜히 쓸데없이 짐을 크게 뭐 갖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덜 쓰는 방법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저전력, 그러니까 전기를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딱 동전의 앞뒷면처럼 일치하는 게 반도체를 덜 쓰는 거예요. 그게 삼성한테 안 좋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진화하는 길이 반도체를 덜 쓰는, 그래서 전력을 덜 쓰는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한테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CXL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잠깐만요. 예, 엑셀이라는 게 뭐냐? 이 저전력 솔루션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거 보는데. 네. 아까 뭐 CIM에서는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 CXL은 사실 GPU에서 HBM보다 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력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CXL이 하는 기능은 이 반도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일을 안 하고 전기만 잡아먹는 그런 메모리를 없애주는 거니까 오히려 저전력 솔루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CXL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오케스트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어디에 둘까? 이건 빅텍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속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속으로 가다 보면 신호가 끊기거나 아니면 이제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신호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약해진 신호를 증폭시켜서 에러를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결국 아스테라랩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속 신호 처리해주는 어떤 인터페이스라든가 신호가 어느 한 곳으로 몰리지 않게 잘 분산시켜주는 그러니까 병목을 줄여주는 그런 솔루션이 램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난 3월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떠블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CXL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본격화되는 게 202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왜 본격화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 CXL을 할 만한 그런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요. 기술도 잘 안 돼 있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라고요. 거기서 주가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아직 아스테라랩스가 램버스가 주가가 2배 올랐지만 아직은 스몰캡이라는 거죠. 조그매요 회사가. 근데 CXL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게 이제 서버와 서버도 연결해야 되고, 네. 뭐 저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사이도 뭐 연결해야 되고 멀더라도. 그렇죠. 그거 할 때 쓰는 기술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 메모리 반도체가 방으로. 막 흩어져 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그 메모리를 그 이제 안에서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항상 메모리를 쓸 때는 피크 타임. 그러니까 그때 서비스에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피크 타임에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항상 10개를 갖춰 놓지 않습니까? 평소엔 네. 6개만 필요한데. 네. 근데 8개만 써도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피크 타임에 10개가 필요할 때 딴 데서 주워 오면 되니까 공유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유할 수 이 있는. 메모리를 절감시킬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얘네가 조금 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교수님 이제 보통 저런 업체들 이제 초기에 투자할 때요. 네. 저런 업체들은 왜 창업했을까 생각해 보면 2028년쯤 되면 이런 기술이 꼭 세상에 필요해질 거야라고 알고 창업한 회사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다른데 쓰이는 기술을 그냥 갖고 있고 다른데 쓰이는 그 다른데 쓰이는이라고 하는 용도는 별로 많지 않아서 그냥 저 회사 정도가 그 시장에서 먹고 살고 있는. 네. 그런데 그 기술이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나 광통신에 적용이 되네 네. 싶어서 이제 얘를 갖다 쓰고 있다 보니까 얘는 뭐 주문도 못 받고 막 이제 갑자기 크고 있는 건데 시장이 커지면 네네. 얘가 계속 성장할지. 그렇죠. 예. 야 시장이 커졌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네. 새로운 업체가 클지는 네. 모를 일이고 만약에 후자가 되면 얘는 그냥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은 관련주이기도 하고 맞는데 네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면 네. 쟤네들이 기술 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할 때 VC가 돈을 주잖아요. 예. 그때 딱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희가 first in class야 아니면 best in class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 아니면 네가 여기서 제일 잘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야?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사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신 같은 건데 거죠. 맞아요. 결국은 이제 이 프로님은 베스트 인 클래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야 장기로 투자하고 묻어두죠. 맞아요. 비싸더라도 믿을만하죠. 초기에는 저런 네. 것도 비싸거든요 주식이. 네네. 예. 근데 제가 창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베스트 인 클래스보다 퍼스트 인 클래스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개척하면서 일단 베스트 인 클래스가 저절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걸 경험했고 그다음에 노하우를 가장 많이 알고 설령 그 좋은 사람을 먼저 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회사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나중에 더 이상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캐퍼빌리티를 팔아서 M&A 비싼 가격에 M&A 될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봤던 거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네. 이제 계속 예. 이어나가면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저전력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냉각 솔루션을 한번 볼게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은 거의 냉각이 공냉식이죠. 공기로 그렇죠. 시키는 그게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싸니까 그걸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반도체가 점점 그 초소형화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보내야 더 빨리 보낼 수 있고 음. 전력도 좀 더 아껴서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음. 그렇게 컴팩트해지면 결국 공간이 밀집돼 있잖아요. 열을 뺄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AI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열을 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결국은 이 액체에다 담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액침이 어떠냐면 그냥 액체에다 담그지 않습니까 서버를? 그럼 액체가 더워질 거 아니에요. 그 액체를 빨리 식혀요. 그래서 돌려서. 액체가 항상 25도에서 50도가 될 수 있도록 네. 항상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음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50도 정도가 되면 기화되게 만드는 거죠. 액체가 기화가 돼요. 네. 그럼 기화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화될 때 주위의 열을 뺏어서 올라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죠. 냉각이. 그 다음에 또 기체를 식혀서 액체로 만들 때 오히려 액체를 냉각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덜 들어요. 기체를 식히는 게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50도에서 그러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기화시키는 기화될 거.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려면 분자의 그 결합을 느슨하게 해주는 어허.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야. 업체가 결국은 벌티프라는 그런 업체이다. 그래서 이 우와. 벌티프도 계속해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소형 원자로만 왜 소외가 되는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저전력 솔루션을 다 알아봤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빅텍들이 이제 그 가격 불문하고 지금은 승자 독식 게임을 해야 되니까 반도체 비싸도 무조건 쓴다 그러잖아요. 전원도 마찬가지, 전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기가 생산돼? 그럼 글로 그냥 들어가요. 예. 그리고 더 심한 건 지금 데이터 센터 안에다가 조그맣게 그러니까 온사이트 가스 터빈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원래 그 천연가스 발전소라는 건 무지 크잖아요. 그래야 예, 예.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상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용 가능하지 않냐? 전기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냥 쓰는 거예요. 가격 불문. 예. 지금. 네네. 그러니까 신재생 발전 같은 경우도 뭐 바다에 그다음에 저 사막에 전기 많죠. 근데 그 송전망 없으니까 못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글로 보내요. 그래서 계산해요. 결과 어떻게 갖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유무선 통신망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엑스트라 코스트를 쓰든 정 안 되면 결국 위성으로 보내서 갖고 나오든 그러니까 돈을 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당장 전기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네, 그냥 뭐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점만 할 수 있으면 난 그걸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 태양광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공급 과잉 만들어서 완전 뻗어버린 산업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신재생 태양광 풍력도 조금 주가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빅텍들이 이용 가능한 거 무조건 하니까. 다 쓰니까. 예. 그러면 플러그 파워는 왜 안 돼요? 플러그 파워도 요즘에 움직였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신재생 전기 버리지 말고 그냥 물을 쪼개라. 그러면 이제 결국 수소가 나오니까 그거를 액화시켜서 운반해서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발전시켜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 이거는 경제성 없어. 경제성 없어도 전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베일러블 하면 그냥 쓰자.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플러그 파워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죠. 예, 근데 사실 수소 경제가 오려면 결국 청록 수소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소형 원자로를 곳곳에 박아두고 그 주변에 천연가스를 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의 패권이 석유에서 전기로 옮아가면 결국 석유를 다 버릴 거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태우지 말고 쪼개서 쓰자. 그러면 이 소형 원자로는 전기도 만들지만 열이 있잖아요. 300도에 달하는 열이 있으니 그 열과 촉매를 통해서 이 천연가스를 탄소와 수소로 쪼개자. 그러면 수소는 전기를 만들어 쓰자.
그다음에 탄소는 아직 나노 상태에 있을 때 빨리 뽑아서 그거를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그 고부가 소재로 쓰자. 그러면 수소는 공짜로 쓸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청록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 녹색 수소가 빅텍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면 플러그 파워도 지금부터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던 거죠. 전기로. 예. 근데 왜 소형 원자로는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기간, 예, 그렇죠. 기간.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짓는 거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손실이잖아요. 당장 쓸 점이 예. 없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좀 빅텍이 좀 대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은 예, 농축 우라늄이 없어요. 원료가요? 예, 그러니까 4세대 소형 원자로는 고농축 우라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라늄 235의 비중이 20%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독점하는 데가 어디냐면 러시아의 러시아. 로사톰 같은 그런 그 국영 기업이에요. 네.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공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서둘러서 이제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데다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야 빨리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데 기껏 빨리 나와봤자 2028년, 2029년이에요. 그것도 요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라늄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 기술이 없어요. 물론 이 우라늄 원석을 딱 캐면 우라늄 235가 한 0.7%, 그다음에 우라늄 238이 99.3%예요. 실제로 일하는 건 우라늄 235예요. 요 소량을 어떻게 빼내느냐 하는 건데 이 235와 238의 분자 구조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분리해내기 어려워요. 그러면 무게의 차이, 즉 이 물리적인 반응을 통해서만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원심 분리기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가장 이 농축 우라늄을 많이 생산했던 나라라고요. 옛날에. 이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BW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핵 잠수함에 쓰이는 그 고농축 우라늄이 거의 90%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이긴 한데 그동안 이제 민간 업체가 철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뭐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테라파워, 그다음에 그 아마존이 후원하고 있는 뭐 엑스에너지, 그다음에 뉴스켈 파워 이런 데가 이 센트러스 에너지한테 야 내가 장기 계약 해줄게. 너 걱정하지 말고 해봐. 그러면 얘네가 훨씬 더 많은 우라늄을 싸게 그리고 빨리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소형 원자로 업체가 왜 그런 약속을 못 해줘요? 장기 계약을 왜 못 해주죠? 그러니까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이게 이제 처음에 시행착오에 의해서 벌어지는 손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규모예요. 이거는 개별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해줘야 돼요. SMR 회사들은 못한다. 못해요. 이건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공사가 늦어지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하는 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이제 이 천연가스나 이런 쪽에 꽂혀가지고 이제 그쪽을 미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지속 가능한 거는 소형 원자로예요, 아니면 이 조그만 이 가스 터빈이에요. 소형 원자로를 해놓으면 좋죠. 소형 원자로가 지속 가능한 대안이에요. 네. 다만 지금 뭐 이 신재생이라든가 이 조그만 천연가스 발전은 이거는 지금 이용 가능할 뿐이에요. 근데 빅텍이 지금 이용 가능하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속 가능한 소형 원자로는 소외되고 있죠. 이용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도 계속 헤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쪽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저는 매집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거를 빅테크들이 그냥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나 장기적으로 계획으로 짓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신재생 에너지도 엄청난 처음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다 대주지 않았어요. 보조금으로. 네. 근데 왜 소형 원자로는 왜 안 해요? 그러게. 훨씬 더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한국에서라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차피 그만한 전기가 많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도 앞으로 더 이제 쉽게 쓰기 쉽게 그러겠죠. 나올 거고. 그러겠죠. 그러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창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SMR 먼저 하면. 네. 안 그래도 지금 빅테크들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 세운다고 다 몰려들고 있다는데요. 그게 사실 전기 쓰려고 그러는 건데.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원전 관련돼서 생산 이쪽은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기자재 특히. 예, 그래서 아마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네.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그 AI 붐이 무너지더라도 빠르게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AI가 되게 그 스케일 크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AI가 결국은 그 복원력이 있다는 거, AI 가치가 복원력이 있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구매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구매력을 줄 것이다. 그게 잘 만들어지니까 소비자에게 구매력을 줄 거로 내가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네. AI에 네. 더 득을 그 돈만큼 다시 투자할 수 있어서 선순환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될 거 거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의심하지 말자. 예. 근데 그런 복원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AI의 힘이라고 그럴까요? 그 공헌도 이게 뭐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AI가 어디서 혁명을 일으킬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각- 교육 맞아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음.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러면 교수나 선생님의 직업은 포기하세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인격을 가르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네. 아마 그 교육을 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론, 그 프로그램 그런 건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교육 그 자체는 교육 그 실제로 가르치는 일 자체는 기계가 훨씬 잘하고 그게 아마 인류의 어떤 혁명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들어줘서 이 경제가 어떤 소수의 천재들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다시 AI에 재투자되고 아마 경제 규모가 AI 덕분에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AI가 뭐 잠깐 뭐 비틀거려도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미래가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의 70%는 제가 만들어 놓은 ETF 신기술주 분산 투자. 네. 근데 30%는 괜찮다. 사람들이 약간 좀 겁을 먹어서 이렇게 저기 주가가 출렁거리면 그때마다 계속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기술로 돈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물론 분산 투자는 하지만 한 테마만 찍어라. 그럼 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AI의 병목을 해소하는 그쪽으로 찍고 싶다는 거죠. 다양한 병목이 있을 텐데. 네, AI 병목이 뭐냐면 지금 전기 모자라죠. 네. 저전력 솔루션은 무엇이냐? 음흠. 반도체 모자라죠. 음흠. 그 반도체를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뭔가?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계산이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구리선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광통신으로 1초에 가야지. 수십 테라바이트씩 움직이면 그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빠른 계산이 가능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다 나왔죠. 설명해 주셨죠. 레이저 광통신이에요. 광통신. 그게 레이저 광통신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저 광통신을 그럼 가장 잘하는 업체는 누구냐? 뭐 코헤런트, 뭐 코닝 이런 관련 업체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는 마벨이라고. 마벨 테크놀로지죠. 예. 그래서 이게 몇 년 뒤에 성지가 되는 건가? 지금 여기는 대대로 성지예요. 그냥 석 달 전에 얘기했던 거 그냥 2배는 기본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 예.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네, 맞춤형으로 교육이 된다면 사람들이 교육의 효능을 더 강하게 느끼고 시간을 그쪽에 쓰면서 이제 선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자, 방학이 시작됐고 네. 그래서 이제 한동대 학생들 푹 쉬시고 또 교수님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동대 학생들. 네, 그리고 방학이니까 조금 더 종종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학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까지는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냐면요. 여의도에 있는 그 거래소 같은 곳에서 기업 IR 행사 소규모로 대규모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할 때 우리한테 얘기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거 투자자들이 다 그 거래소 갈 수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하고 끝내버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셔야 된다. 지금은 하시면 좋아요.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막 IR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회사 손볼 회사 명단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무슨 약간이라도 악재가 있으면 저희가 막 동네방네 소문 내고 그래서 막 주가 반토막 내고 그럴 겁니다. 우리 분명히 시작했다. 네.